그러면 넥스트 팬데믹, 미래 감염병을 이 넥스트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어떤 것들이 있어? 막기 위해서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럼 두 가지 아니야? 백신 아니면 치료제. 치료제 아니면 백신. 그렇지. 맞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백신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백신 그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혼신힘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고 있지. 백신 개발이 쉬운 것도 아니고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빨리 백신을 이렇게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었을까? 사실 결국 기승전 돈이야. 역시. 사실 돈이 있어야 뭐 이런 백신을 만드는 것도 다국적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 몇 천억 수준을 넘어서 몇 조가 들어. 근데 그거 했는데 실패했다. 또는 코로나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 그러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시작할 수가 없거든. 그렇겠다. 실제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임상에 드는 비용을 좀 추산해 보면 한 명당 300만 원 정도가 들어. 한 명당. 그래서 화이자에서는 3만 명 정도를 이제 자기가 만든 백신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대상을 했을 때 한 900억 정도가 900억. 임상 실험을 하는데도 임상 하나 하는데 900억이 넘게 들었다는. 근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제약회사에서 900억 이상을 감당하기가 힘들지. 감당 힘들지.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 줘. 이제 백신 개발 프로젝트라고 해서 긴급 예산을 2조 2천억 정도를 제약사에 선투자한 거죠. 그것 덕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르게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걸 기업별로 지원금을 보면 모더나의 10억 달러, 이게 1조 1천억 원 정도래. 그리고 노바백스의 16억 달러, 아스트라제네카의 12억 달러, 존슨앤존슨의 15억 달러를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개발 실패에 따른 기회 비용을 정부가 선불로 떠안으면서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전 세계 백신 이제 패권을 이제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있는 게 중국이랑 러시아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거든. 맞아. 어떻게 해서 중국은 그 많은 나라들이랑 같이 손을 잡게 된 거야? 일단 중국은 전략이 좋았어. 어떻게 했냐면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코로나가 퍼지니까 자국민을 보호하자. 그래서 자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자국민들 백신만 만들었어. 쫙 이렇게 돌리는 와중에 좀 뒤늦게 중국에서도 나라에서 긴급 승인을 해줬어. 빨리 이거 일단 사용해보자. 이게 승인이 되니까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판매를 시작한 거야. 제3세계, 개발도상국 이런 곳들 위주로 싸게 이렇게 쫙 이렇게 퍼뜨린 거야. 특히 대표적으로 일단 세르비아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백신을 잘 안 주니까 자국만 주니까 그냥 중국 백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We are the first country in Europe that is getting such a huge quantity of vaccines, and I'm proud that we succeeded to get 1 million doses for 500,000 people, which is a big part of our population, and it will save a lot of people's lives.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국, 영국의 백신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게 나라나 숫자별로 봤을 때, 인구수만 봤을 때 오히려 중국 백신이 더 전 세계에서 많이 맞은 거 알아? 그래?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양강구도 이제 미국, 유럽 쪽에 이제 서양 쪽의 백신과 이제 중국, 러시아 쪽의 백신이 크게 이 백신 패권 전쟁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 이 팬데믹이 국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 개발도상국은 의료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돈도 많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직도 그 백신 접종률이 10%가 안 되는 나라가 20개국이나 된다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되게 많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한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해.
There's probably 20 people in the world that are crucial to this, solving this equity problem, right? They had the companies, the big companies that are in charge of this, they had the countries that are contracting most of the world's vaccines, and they had the countries that produce it. And we knew those 20 people to say, you know what, we're going to solve this problem. Right now, that's 1%. It's, I mean, we should be, just collectively disgusted with ourselves. 백신 패권 전쟁 실제 지금 일어나고 이미 일어났고 일어났고 하지만 앞으로 더 큰 것들이 나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 케이스가 뭐 한 번만 일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바이러스는 계속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해.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시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긴 했어. 우리 뉴스로 들었나? 나는 못 들었던 것 같아.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보면 돼? 피디님 그런데나요? 네. 2020년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3개월 정도 만에 백신 효능이 입증이 되는 후보 물질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아 정말 진짜 빨랐네. 대한민국 파이팅! 코로나19 이전 2016년도부터 효능이 높은 그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플랫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 들어가더라도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이러스 그 항원만 바꿔치기만 하면 개발을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단백질 제제 백신은 안정성, 독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 제일 우수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 전임상 단계가 완전히 끝났고요. 지금은 임상 1상 접종이 다 끝나고 검체 분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미접종군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딜레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임상 연구 기간 동안에 사용돼야 될 연구비가 수천억에 달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됐다라는 문제점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극복을 해서 넘겨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백신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미래의 감염병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좀 사명감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신 개발은 전혀 우리가 지금 늦은 상태는 아닌 거지? 늦은 게 아니야. 사실 우리 기술력이 못 만드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치할 단계가 조금은 남아있다. 너무 아쉽지만 이 백신 기술이 넥스트 팬데믹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승희 말이 너무 맞는 말이지. 그래서 백신도 정말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예방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게 또 진단 키트거든. 쑤셔서 이렇게 하는 거. 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는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수준으로 진단 키트 기술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개발도 엄청 빨랐다 그래. 맞아. 이 코로나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빨랐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7주 동안 29만 명을 검사를 했을 때 미국은 6만 명 수준이었다고 해. 저희가 개발하고 있던 그런 진단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단 기술 개발로 빠르게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6개월에서 뭐 1년 걸릴 수 있는 것을 1달에서 2달 빠르게 개발이 됐고 오, 야, 신기하다. 국내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속 진단 키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체들을 또 다시 조합을 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노 입자들을 표지를 해서 저희가 임신 진단 키트 형태의 신속 진단 키트까지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상 바이러스의 항원과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제 오미크론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신기하다. 아니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게 다 과학이다.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 게 미래의 감염병을 이기려면 결국 과학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렇지. 근데 사실 내가 호동이한테 하나만 중요한 부분을 좀 질문하고 넘어갈게. 백신을 빨리 맞고 싶다고 해서 뭐 안전한지 안 한지 확인 안 하고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맞았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너무 몸에 검증 안 됐으니까 너무 해로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이런 경우가 있어. 제대로 테스트를 안 해서 죽는 경우도 생겼고 모든 약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렇지. 뭐 약을 만들었는데 100명 중에서 99명한테 너무 효과가 좋아도 한 명한테 효과가 안 좋으면 그건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뭐 10만 명에 한 명이 나와도 안 되고 100만 명에 한 명 나와도 안 되고 막 그 기준이 그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야, 따로 있긴 한데 그게 웬만하면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그 부작용도 진짜 목숨을 위험할 정도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그럼. 포이즌이야? 근데 이게 독성 시험이라면 독 해가지고 뭔가 되게 강하게 올 수가 있는데 사실 독성 시험은 신약 개발 단계에서는 흔히 임상 시험 전에 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저희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게 되면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투여해서 독성을 보기 이전에 실험 동물이나 뭐 식물, 미생물, 세포 등을 이용해서 인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안전성이나 부작용을 예측하는 과정인 거죠. 네, 신약 후보 물질들이 이제 10,000개에서 시작이 돼서 비임상 시험을 거치게 되면은 대부분 250개 정도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약물들이 드롭이 돼서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50개의 물질들이 살아서 임상 시험에 가도 결국 시판되는 것은 단 한 개의 의약품만 남게 됩니다. 만분의 1. 그래서 이제 의약품 개발 단계가 정말 시간도 10에서 15년 걸리지만 비용도 수조가 드는 되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성공률은 0.01%밖에 안 되는 아주 힘든 과정이죠. 진짜 대단하시다. 그 기술 발달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발달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헌신에 의해서 맞아.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속 박수를 한번 해. 감사합니다. 연구진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실 이게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10,000개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야. 근데 그 비임상 실험 과정에서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한 거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인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게 동물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긴 해.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동물한테 실험 안 해보고 그냥 약 이거 만들었다 맞아볼라 하면은 인간이 결국은 그런 부작용을 위험성을 떠안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동물들의 희생 없이 이런 독성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과학자들의 큰 숙제 중에 하나야.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차세대 독성 평가 시스템으로 떠오르는 연구 기술들이 정말 많거든. 사람한테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비임상 시험을 해야 된다는 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건 인정을 하지만 솔직히 과학자로서 윤리적으로나 또는 동물한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실험동물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대체 시험법을 개발하는 기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독성학자들이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게 아예 이제 인체를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장기를 만드는 거죠. 인체와 유사한 환경을 만든 뒤 거기서 독성 평가를 하면 어떨까 해서 하는 게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실제 사람 심장처럼 사람하고 비슷한 박동수로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박동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진짜 우리 동물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우리 연구진분들도 대단하시고 가장 신기한 게 그 인공장기.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인공장기가 많은 이제 도움을 줄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독성평가의 패러다임을 바뀔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오가노이드 자체가 결국에는 뭐 호동이 같은 경우는 호동이 심장의 세포를 하나 떼서 줄기세포를 떼서 이거를 미니 심장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호동이한테 직접 테스트를 안 해봐도 되겠지? 얘한테 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 잘 발전이 되면은 이제 동물은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 그치. 그럼 더 이상 동물들이 고통받을 일이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 약 하나가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0.01%라고 했는데 그게 만개해서 다 탈락하고 결국 근데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일 때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